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유담 작가의 공설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평범한 운동장이지만 주인공에겐 고통의 시간들이 켜켜이 쌓인 기억의 장소입니다. 김유담 작가의 공설운동장은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과 기대와 실망, 침묵으로 가득했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되짚으며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조용히 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김유담 작가의 공설운동장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달리기에는 소질이 없었다. 점심을 먹고 놀이터에 꾸역꾸역 모여든 동네 아이들은 저물녘까지 지칠 줄 모르고 뛰놀았다. 여름밤 가로등 주변에 바글거리던 모기떼처럼 몰려다니던 아이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늘 힘에 부쳤다. 나는 비둘기를 쫓아 역전까지 달려간다거나 철길 넘어 개천에 물뱀을 잡으러 가는 아이들의 뒷공무니를 쫓아가다가 무리에서 뒤처져 슬그머니 집으로 혼자 돌아오기 일쑤였다. 왠지 따돌림을 당한 기분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오르자마자 발을 구르며 울어댔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작아서 그런 거라며 어깨를 토닥여줬다. 밥을 많이 먹고 다른 아이들처럼 키도 크고 덩치도 커지면 동네 아이들의 무리에서 낙오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엄마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였다. 작은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끼리 달리기 시합을 했다. 매년 운동회 때마다 교실 맨 앞줄에 앉는 고만고만한 아이들끼리 줄을 맞춰 서서 달리기 실력을 겨루었다. 나는 초등학교 6년 내내 꼴찌를 했다. 탕 하고 출발 신호탄이 울리자마자 아이들은 조그만 머리에 씌워진 청군, 백군 모자가 날아갈 정도로 빠르게 튀어나갔다. 나는 신호탄이 발사되는 것과 동시에 몸이 튀어나가기는커녕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에 그 자리에서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렇다고 내가 달리기를 싫어한 편은 아니었다. 그저 나보다 훨씬 앞서서 다름질치는 아이들의 뒤통수를 쫓아가는 막막한 기분이 싫었을 뿐이다. 팔다리를 아무리 제게 놀려봐도 아이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갔고 뒤처지는 거리만큼 온 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은 끔찍했다. 달리는 것 자체는 좋았다. 특히 새 운동화를 신은 날이나 새로 빤 운동화를 햇볕에 말려 끈을 꿰은 날은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도 신나게 달리곤 했다. 발바닥이 땅바닥에 닿았다가 튀어오를 때 공기를 가르며 온 몸이 튕겨나가는 듯한 기분은 경쾌하기 그지없었다. 나는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는 좀처럼 뛰지 않는 아이였지만 뒤로 묶은 긴 머리를 말총처럼 흔들며 혼자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다. 티셔츠가 등에 찰싹 붙을 만큼 땀을 흠뻑 흘리며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혼자 달리다가 집에 들어와 엄마에게 혼난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날 밤이면 꿈을 꾸었다. 옆 동네 시장까지 갔다가 그 윗동네의 공원에도 뛰어가고 다리 건너 보건소를 지나 끝없이 달리다가 시의 경계까지 닿는 꿈이었다. 도시 너머 낯선 길을 나는 행선지도 모른 채 헉헉거리며 달려가고 있었다.
다행히 내가 자란 밀양은 아주 좁아서 힘들게 뛰어다녀야 할 도시는 아니었다. 꼭 필요한 상점들로만 구색을 겨우 갖춘 중심가는 굳이 뛰지 않아도 반 시간이면 넉넉히 돌고도 남았다. 시내 초입의 밀양역부터 끝자락의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택시를 타도 기본요금에서 1,000원 남짓 붙는 거리였다. 조그마한 시내를 중심으로 여러 면과 마을이 실핏줄처럼 뻗어 있었다. 시내 중심의 재래시장에는 5일장이 섰고 장날 아침마다 등교버스는 10,000원이었다. 포대를 어깨에 메거나 대야를 머리에 인 아낙네들의 수다소리가 버스 안에서 지글지글 끌어올랐다. 아줌매들 그 물건으로 길 막지 말고 안으로 좀 들어가라고. 소리 지르는 운전사의 목소리까지 더해져 버스 안은 소란스럽기 짝이 없었다. 같은 반 아이들의 어머니들이거나 할머니들이었다. 시외 지역에 사는 아이들도 시내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반 아이들의 반쯤은 부모님 직업란에 농부라고 적었다. 점심시간이면 아이들은 집에서 가져온 깻잎, 상추, 고추를 늘어놓고 입안 가득 쌈을 싸먹으며 배추처럼 싱그럽게 깔깔댔다. 새벽에 일어나 비닐하우스 덮개 걷는 일을 돕고 등교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아무도 농사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부모처럼 농사를 지으며 살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나는 장날 아침마다 만원 버스에서 구겨진 교복과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입술을 깨물었다. 고향을 떠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달리기가 아니었다. 3년 내내 나는 입시에 매달렸고 바라던 대학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다. 새까만 밤공기를 찢으며 서울로 돌진하는 기차 안에서 내 가슴은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울렁거렸다. 서울 생활 내내 나는 멀미에 시달리는 기분이었다. 대학 2학년을 마치자마자 휴학을 선언하고 자취방을 서둘러 정리해 고향으로 내려왔다. 다달이 아르바이트로 겨우 월세를 내는 옥탑방에 최소한의 세간만 갖춰놓고 사는 꼴이었으니 정리할 것도 없었다. 더군다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월세조차 밀려 보증금에서 제해야 했다. 집을 나오는 일이 수월하다 못해 홀가분할 정도였다. 가족들에게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위험을 핑계댔다.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로 빚어진 질병이니만큼 적은 양이나마 끼니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던 의사의 처방을 강조하기도 했다. 학교 친구들 앞에서는 유럽 배낭여행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난데없이 씩씩하게 웃었고 지도교수에게는 고향에 내려가 소설을 써보겠다며 잠옷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형편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는 고향 친구들에게는 등록금이 없어서라고 말하며 한숨을 뱉어버리기도 했다. 위험, 배낭여행, 소설 쓰기와 등록금 모두 내 휴학 사유였지만 사실 휴학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다 해도 휴학 말고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다. 영어 강사 구함, 휴학생 환영.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간 입시학원에서 다시 만난 엘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다. 그는 내가 고등학교 때 잠시 다녔던 단과학원의 국어 강사였다.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기간만 잠시 학원에 나오는 것이라던 그를
시내의 다른 학원에서 4년 만에 보게 되었다. 나는 그를 여전히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속으로는 그가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너 그때 기억나냐? 내가 아이들한테 춘향전 읽고 한 문장으로 주제 요약해오라고 했을 때 네가 써냈던 문장, 그거 기억해? 퇴근 후 들른 호프집에서 내게 맥주를 따라주며 그가 물었다. 그런 걸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다. 원하는 그 어떤 것도 허락될 수 없다면 사랑 하나라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캬, 난 아직도 그 문장을 잊을 수가 없다니까. 탁자가 쿵 하고 울렸다. 맥주잔을 불어 세게 내려놓으며 그는 몰아쉬듯 말했다. 17. 연습장 구석에 토막토막 끼적거리던 치기 어린 문장들은 흐릿한 인상으로만 남아있다. 시간이 지나서라거나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정말 그 시절의 나를 생각하면 희뿌옇고 막막한 느낌만 더듬어졌다. 열정, 존재, 사랑, 죽음, 추억. 몇 개의 추상적인 단어들을 조악하게 집합한 후에 찍어댔던 마침표의 핫핫한 감각만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 부끄러웠다. 제가요? 그런 걸 썼다고요? 되게 유치했네. 유치하긴 난 그때 감탄했다니까. 그나저나 오늘따라 이 집 생맥주 왜 이렇게 맛있냐? 한 잔 더 시킬 건데 너도 더 할래? 아니면 다른 걸 시켜도 되고. 원하는 삶이 허락될 수 없다면 주종이라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순간 맥주 거품같이 하얀 웃음이 내 입가에 퍼졌다. 그가 따라 웃으며 허공으로 잔을 들어 건배를 청했다. 맥주잔이 서로 부딪혀 내는 소리가 경쾌했다. 다음 날 아침 배를 쥐어짜는 듯한 복통에 시달리고 나서야 나는 절대 금주해야 한다던 의사의 권고를 무시한 것을 후회했다. 학원에 나가게 되면서 내 위염은 더 심해졌다. 강의 시간에 쫓겨 제대로 끼니를 챙기기가 힘들었고 이것저것 눈치를 보면서 신경 쓸 일이 많았다. 강의 외의 업무도 만만치 않았다. 담임을 맡은 아이들의 출결과 성적 변동을 표로 그려 체크한 뒤 학부모들에게 전화하는 일은 가장 큰 스트레스였다.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아무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뚜루루 뚜루루 하면서 신호음이 울릴 때 내 뱃속도 같이 부글부글 하는 느낌이었다. 학부모들은 궁금한 것이 많았다. 자신이 낳아 기른 아이에 대해 어쩌면 이렇게도 모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지친 얼굴로 전화 상담을 끝내고 수화기를 무겁게 내려놓는 순간 그가 내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손 선생,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그렇게 다 전화를 돌릴 필요 없어.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 애들은 걱정 안 해도 돼. 학원비가 밀렸다거나 결석이 잦거나 성적이 떨어졌다거나 학원을 그만둘 위험이 있는 애들 부모님에게만 전화해. 그가 내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요령을 알려주었을 때 나는 놀란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다. 허리를 숙여 얼굴이 닿을 것 같은 거리까지 바싹 다가와 귀갯말을 하는 품새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무람없었다. 황급히 몸을 돌리고 자세를 바꿔 앉았다. 경직된 내 표정을 보고 그는 잠깐 멍하니 서 있다가 제자리로 돌아갔다.
집에서도 제대로 밥을 먹은 적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밖에 있을 때보다 속이 더 불편했다. 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뜨거워졌다가 배가 쿡쿡 쑤시는 듯이 아팠다. 어느 토요일 오후 2시간의 보강을 마치고 집에 일찍 들어온 날이었다. 반쯤 열린 방문 사이로 아버지의 발이 보였다. 아버지는 3개의 베개로 목을 괜 채 갈지자로 삐뚤음하게 누워 있었다. 이제 아버지 자신이 높일 수 있는 것은 베개와 목소리밖에 없었다. 방 안에 낮게 깔린 텔레비전 소리 사이사이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끼어들었다. 방 한쪽에 널브러진 조간 신문만한 햇빛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아버지의 한쪽 허벅다리에 구겨져 있었다. 나는 귀퉁이가 서로 맞지 않은 채 제멋대로 접혀있는 조간 신문을 조용히 집어치웠다. 지난밤 엄마가 식당에서 퇴근하는 길에 챙겨온 신문이었다. 이미 여러 손님의 손을 거쳐 나달거리는 곳곳에 멀건 국물과 붉은 김칫국이 튀어있는 어제자 신문을 아버지는 종일 샅샅이 읽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자 배구가 한창이었다. 슈미즈를 입은 여자들이 외치는 파이팅 소리가 빈 관중석으로 허전하게 퍼져 나른한 오후를 채우고 있었다. 너거 아버지만 정신 차리면 전부 다 지 자리로 돌아올 기다. 종종 지치고 건조한 얼굴로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엄마를 볼 때면 오히려 내 정신이 혼미해지는 기분이었다. 엄마가 말하는 제자리라는 것이 멀고 까마득하게만 느껴졌다. 아버지만 변하면 아버지가 변한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다. 이미 실패가 깊게 관통한 아버지의 몸과 마음은 빳빳한 힘을 잃은 날짜지난 신문처럼 구겨진 채 나달거리고 있었다. 왔나? 밥 모야지. 잠이 덜 깬 채 묻는 아버지의 눈동자에서 빨간 실핏줄이 파닥거렸다. 저벅저벅 거실로 걸어나와 엉거주춤한 자세로 냉장고를 뒤적거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퀴퀴한 냉기가 흘러나왔다.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부터 아버지는 밥에 유난히 집착했다. 오직 밥만이 아버지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인 양 세 끼를 살뜰히 챙겼고 전에 없던 반찬 투정도 잦았다. 엄마가 식당에 일을 하러 다니면서 밥하는 일에 소홀해졌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의 눈빛에서는 허기를 넘어선 광기가 느껴질 정도였다. 돈 못 버는 아바이는 밥물 자격도 없다는 기가? 엄마가 늦게 퇴근한 날이었다. 저녁을 못 지었으니 오늘은 라면이나 끓여 먹자며 바삐 움직이던 엄마의 손에서 아버지가 냄비를 낚아챘다. 냄비에 반쯤 담겨있던 물이 부엌 바닥으로 쏟아졌다. 나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엄마에게 다가갔다. 바닥을 흥건히 적신 물이 발끝을 적셨다.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는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아버지와 내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맛있는 통닭이나 갈비찜이 상에 오르는 날이면 의례 나는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젓가락을 뒤로 물리던 아버지였다. 나와 동생이 한참 고기를 뜯고 나면 그제야 가장 맛없는 부위를 손에 들던 아버지였건만 이제는
입에 대접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남편 대접, 아버지 대접, 가장 대접. 말끝마다 대접 타령을 하며 성을 내는 아버지에게 대든 적도 여러 번이 있었다. 내 혼자 잘 살라고 있게 했더나. 고함 지르는 아버지에게 본인의 그릇에 넘치는 일을 버렸다가 본래 받던 대접조차 받지 못하게 된 거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다. 사업에 실패한 직후 아버지는 자신의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집이 넘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득이양양하게 여기저기 쫓아다녔다. 하지만 되돌릴 수 있는 건 없었다. 살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고 방이 2개밖에 없는 좁은 평수의 연립으로 이사를 했다. 아버지가 시리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집에서 소주만 마셔대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좁은 연립에서 웅크리고 살아가던 이웃들과 겨우 얼굴을 익힐 무렵 우리는 그곳에서도 쫓겨나 달동네의 방 2칸짜리 월세집으로 다시 이삿짐을 꾸려야 했다. 좁은 동네에서 내사 남사스러워서 못 살겠다. 엄마는 못 살겠다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도 살 궁리를 찾아 나섰다. 엄마가 매일 아침 푸석한 얼굴로 출근하는 곳은 인근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시내의 돼지국밥집이었다. 엄마는 이따금 홀에서 서빙을 하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 이웃이라든지 같이 어머니 회를 했던 내 동창의 엄마를 만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든 게 더 힘든 거라고 푸념하듯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식당 일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도 딱 그 수준이었고 그마저도 이 지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어떤 일에도 그다지 마음이 가지 않는 것처럼 굴었다. 차라리 밀양을 떠나는 게 낫지 않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엄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낯선 도시에 가서 어떻게 사느냐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엄마를 보면서 나는 한숨을 쉬었다. 국이 끓어오르는 소리에 냄비 뚜껑을 열고 국자로 한번 휘저었다. 엄마가 어젯밤 식당에서 얻어온 국이 2인분 정도 남아있었다. 훅 하고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치는 순간 눈가가 불에 댄 듯 뜨거웠다. 코끝을 스치는 비릿한 돼지고기 냄새가 속을 다 휘저어 놓았다. 밥맛이 싹 가셨다. 나는 커다란 면기 하나에 2인분치 국을 가득 퍼 담았다. 서둘러 식탁 위에 아버지 밥을 차려놓고 집을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속에서 신물이 올라왔다. 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은색 모닝이 활기차게 달려와 대로변에 서 있는 나를 안으로 끌어당겼다. 내가 만성 위염으로 식사 한 끼조차 힘겨워하는 것을 본 그는 운동을 하면 밥맛이 좋아질 거라며 나를 공설운동장으로 데리고 갔다. 학창시절 사람 붐비는 행사가 있을 때가 아니고서는 찾은 적이 없던 곳이었다. 이곳은 더 이상 원래 목적으로 쓰이지 않았다. 새로운 시청 부지 옆에 번듯하게 잔디를 깐 새 공설운동장이 지어지면서 예전의 공설운동장은 방치되어 있었다. 충효라는 한자가 한 글자씩 양각으로 새겨진 사각형의 타일 간판이 지붕에 올려진 채 위압적으로 운동장 정면을 향해 서 있던 조회대는
과거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단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모서리가 뭉개지고 회칠까지 벗겨져 볼썽사나웠다. 운동장 바닥 곳곳이 움푹하게 패었고 층층이 계단을 만들어 측면을 둘러싼 관중석에는 떨어져 나간 시멘트 틈으로 자풀이 삐죽삐죽 솟아있었다. 청와대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으리으리한 신축 청사 옆에 새파란 잔디가 잘 정돈된 새 시민 공설 운동장이 지어진 지도 5년이 지났다. 시청과 새 공설운동장이 개장하기 전날 밀양 시내에서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시민들의 레저 스포츠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여느 대도시 부럽지 않은 대형 공설운동장을 신축했다는 시장의 근엄한 축사를 땡볕 아래에서 열중시어 자세로 들으며 나는 꾸벅꾸벅 졸았다. 시청과 공설운동장 개장식에는 인근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동원되었다. 콜로세움을 본뜨고 대리석으로 외부를 장식한 공설운동장의 멋진 외관은 밀양 출신의 유명한 건축가가 고향을 위해 자청해서 건축을 총괄했으며 여러분도 그 선배처럼 훌륭하게 자라 나중에 고향의 큰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축사가 끝났다. 지루한 개장 기념식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손뼉을 쳤다. 해마다 열리던 학교 대항 체육대전도 이젠 새 공설운동장에서 벌어진다고 했다. 나는 중학교 3년 내내 땡볕에서 응원 연습을 하느라 픽픽 쓰러져 가던 아이들을 생각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좋은 점은 더 이상 학교별 체육대전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하나뿐이었다. 하갱아, 거기서 뭐해? 이쪽으로 와. 조회대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내게 그가 운동장 중앙에 서서 손짓을 했다. 빈 운동장에 그의 목소리가 고였다가 사라졌다. 나는 그를 향해 걸어가면서 셀쭉 눈을 흘겼다. 하경이가 뭐냐고요? 내 이름은 하경인데. 나도 알아, 하경이, 하경이. 그가 멋쩍은 표정으로 내 이름을 한 음절씩 길게 발음했다. 다시 빠르게 불러봐. 하경이. 에이, 또 틀렸잖아.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강의를 듣던 시간이 떠올랐다.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국어책을 읽던 중저음의 목소리를 많은 여학생들이 좋아했다. 그는 강의 시간은 물론 평소에도 사투리를 거의 쓰지 않았지만 말씨의 경상도 억양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열을 애로 발음해버리는 버릇만은 노력을 해도 고치지 못했다. 하경이 아닌 하갱. 내 부모도 어릴 적 친구들도 모두 나를 그렇게 불렀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양갱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익숙하고 친밀한 호명이었으나 하갱이라고 불릴 때마다 네모난 틀에서 굳어가는 양갱이처럼 몸피가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끈적끈적하게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매일 새벽 나는 그와 함께 공설운동장을 달렸다. 타닥타닥 타닥. 발끝으로 땅을 차며 뛰는 버릇 탓에 간간히 얼굴에 모래알이 튀었다. 운동장 바닥에 고르게 깔린 하얗고 동글동글한 모래알이 발보다 앞서 튀어나가기도 했다. 그는 절대 나를 앞지르지 않았다. 나란히 발맞추어 뛰면서
가쁜 숨소리마저 나와 맞춰가고 있었다. 그는 옆 얼굴이 잘생긴 편은 아니었다. 툭 튀어나온 광대뼈와 마른 얼굴선이 옆에서 보면 그대로 도드라졌다. 그래도 안경다리 밑으로 촘촘히 배어나오는 땀방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가슴속에 송골송골 물자국이 남았다. 운동장에서 우리는 이따금 키스를 나누었다. 뛰고 난 직후라 숨이 찼던 탓에 길게 하지는 못했지만 새벽 공기와 함께 스며드는 혀의 간촉 때문에 나는 조깅 직후의 키스를 좋아했다. 큰 길가와 마주한 정문을 제외하고 공설운동장 주변 3면은 모두 키 큰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었다. 운동장 옆 솔밭은 초등학교 6년 내내 소풍 장소였다. 보물찾기에 그보다 더 안성맞춤인 장소는 없었다. 소나무는 긴 허리를 비틀어 하늘을 향해 또아리를 틀면서 쭉쭉 뻗어나갔다. 제게 콩나무처럼 위압적으로 큰 키를 드높이고 있는 소나무를 올려다보노라면 목이 아팠다. 시꺼먼 나무 껍질은 지푸르고 뾰족한 잎새를 뻗어 검고 축축한 그늘을 만들어냈다. 소풍을 올 때마다 나는 진한 송진 냄새를 풍기는 나무 그늘 밑에서 길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나도 축축하게 젖어들며 그 자리에 붙박이는 느낌이었다. 어슴푸레한 새벽녘, 운동장을 돌며 힐끗 눈을 돌린 솔밭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다. 땅바닥에 널브러진 본드, 과자봉지, 소주병, 담뱃갑, 담배꽁초, 종이컵들이 눈에 들어왔다. 근처 학생들의 소행이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솔밭 어귀에 자리를 잡고 아이들은 일탈을 즐겼다. 밤이면 그늘진 솔밭은 기온이 더 내려갔다. 아이들은 오슬오슬 차가운 한기를 녹이기 위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본드를 불었다.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입을 맞추고 서로의 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 거참 요즘 아이들이 문제라니까. 솔밭 바닥에 나뒹굴다가 운동장까지 굴러든 맥주 캔을 발로 찌그러뜨리며 그가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었어. 고등학교 다니던 때 말이야. 나도 저 숲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남자아이들과 입 맞추고 보란듯이 삐뚤어지고 싶었어. 내 말에 그가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한번 그래보지 그랬어? 그랬다가는 절대 이곳을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어. 나는 공설운동장과 솔숲을 가르는 경계면에 서서 눈을 깜빡였다. 정해진 트랙을 안전하게 완주해야만 이곳을 벗어나 새로운 코스를 달릴 수 있다고 믿었던 나로서는 한눈을 팔 겨를이 없었다. 아, 나 저기서 노상방뇨한 적은 있어. 나는 솔밭 깊숙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어디서? 언제? 그가 손가락 끝이 향한 솔숲 쪽으로 길게 고개를 빼며 물었다. 옛날에 아주 어릴 때.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손가락을 거두어 드렸다. 솔밭을 등지고 운동장 방향으로 몸을 틀었다. 아직 하늘은 남빛에 가까웠다. 이곳에 서서 총천연색 풍선을 올려다보며 하늘을 향해 작은 손을 뻗어보던 어린 소녀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해마다 어린이날이면 공설운동장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다. 우리 가족은 나들이 옷을 챙겨 입고 서로 손을 맞잡은 채 공설운동장에 갔다. 운동장에는 새 옷을 차려입은 아이들이 넘쳐났다. 하늘을 가득 덮어버릴 만큼 많은 색색의 풍선들이 머리 위로 떠오르면 나와 동생도 덩달아 손뼉을 치며 부풀어 올랐다. 비행기가 솟구칠 때마다 하늘 위로 구름 그림이 그려지는 에어쇼에 환성을 지르고 뜻도 모를 동요를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행사가 끝났다. 손바닥 전체가 진득거리도록 솜사탕을 뜯어먹으며 나와 동생은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당첨되지 못한 행운권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지만 입가에는 한껏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해 어린이날에는 아버지와 나 단 둘이서 공설운동장 정문으로 들어서야 했다. 어려서 병치레가 잦았던 동생은 그날도 무슨 이유에선지 들어 누웠고 덩달아 엄마까지 나들이를 포기해야 했다. 8살,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였다.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름표 때문이었다. 미아 방지를 위해 정문 앞에서 걸어준 사자 모양의 목걸이에 밀양초등학교 1학년 3반 손하경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 아래의 매직으로 53-7742라는 전화번호도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아직도 그 목걸이는 내 책상 첫 번째 서랍에 보관되어 있다. 그날 나는 아버지와 함께 굴렁쇠를 굴렸다. 부모와 자녀가 막대 하나를 같이 잡고 굴렁쇠를 결승점까지 빨리 굴리는 게임이었다. 1등 상품인 킥보드를 타기 위해 열심이었지만 아버지와 내가 굴린 굴렁쇠는 직선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떼굴떼굴 굴러가 버렸다. 굴렁쇠는 결국 결승점에 닿지 못하고 운동장 구석 물 빠지는 도랑에 처박힌 채로 한참을 헛돌았다. 아버지는 멋쩍어 했고 나는 그래도 재밌다고 숨이 넘어갈 듯 까르르 웃어댔다. 어린이날 행사 때문에 모인 사람이 많았던지라 공설운동장 화장실은 몸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붐볐다. 왁자지껄하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리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나는 입구에서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서 있었다. 아버지가 여자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가 줄 수는 없었다. 아버지와 나는 공중 화장실 뒤 솔밭으로 걸어 들어갔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 쪽을 피해 자풀이 우거진 구석으로 들어가 나는 치마를 올리고 오줌을 넣었다. 오줌줄기는 흙 위를 촉촉하게 적시며 강 쪽으로 흘러가다가 멈췄다. 오줌줄기가 지나간 자리만 흙이 젖어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솔밭 가장자리로 남천강이 굽이 돌아 흘렀다. 강물이 햇빛을 받아 비늘처럼 반짝거렸다. 가까이에서 부는 강바람이 소나무와 소나무 사이 우거진 숲풀들을 흔들어 놓았다. 내 무릎 길이만한 풀들이 흔들리면서 엉덩이를 간지렸다. 아버지는 내 뒤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는 엉거주춤 일어나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아버지는 담배를 입에 문 채 밖으로 삐져나온 내 블라우스를 치마 속으로 집어넣고 돌아간 치마를 바로 잡아주었다. 민물 냄새를 품은 강바람이 아버지의 담배 연기를 멀리 서쪽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어린이날 행사는 어느 날인가부터 사라졌다.
그게 내가 어린이날 행사에 가지 않게 된 뒤의 일인지 아니면 어린이날 행사가 사라져서 내가 가지 않게 되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어린이라고 불리는 것이 싫어졌다. 어린 남매를 꼬박꼬박 공설운동장에 데리고 가던 아버지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그것은 비교적 선명한 기억이다. 20년 동안 일한 회사에서 명예퇴직한 후 아버지는 사업가로 변신을 시도했다.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40년지기와 함께 시작한 그 사업을 두고 아버지는 대박 아이템이라며 기대에 부풀었다. 모토만 거창했던 아버지의 사업은 6개월을 채 넘기지 못했다. 단 6개월 만에 아버지는 2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둔 퇴직금과 40년지기 소소하게 쌓아둔 신용까지 모두 잃어버렸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17년 동안 단단하게 가정을 지켰던 가장과 아버지를 잃어버렸다.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면서 나는 다니던 학원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방 국립대나 교대 대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가족들 모두에게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남동생은 일찌감치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한 후였다. 소설을 가끔 벅차는 일을 꿈꾸는 게 죄는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하며 고집을 피울 때만 하더라도 삶이 이렇게까지 벅찰 줄은 몰랐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오만한 믿음 하나만이 유일한 자존심이었던 그 소녀는 소도시에서의 평범한 삶을 세상에서 가장 경멸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몰랐던, 이곳을 떠나기만 하면 제법 근사한 미래가 그려질 거라 믿었던, 나조차 미워하고 있는 나의 17을 앨은 따뜻하게 기억해 주었다. 자신만만하게 떠나놓고 2년도 되지 않아 풀죽은 모습으로 다시 고향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도 그는 잘했다고, 스스로를 다치게 만들면서까지 이뤄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다독여준 사람이었다. 가끔 나는 공설운동장을 가로질러 전력 질주를 하곤 했다. 불안정하게 헉헉거리는 숨소리가 점점 커지다 못해 운동장 전체가 나를 집어삼킬 듯이 비틀거린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뛰었다. 4점의 문턱에서 나는 고개를 푹 수그리고 무릎을 짚은 채 서서 숨을 고르다 운동장 바닥에 침을 뱉곤 했다. 아랫입술로 끊어지지 않은 가래침이 길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그에게 보이는 일도 부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뛰어도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전력 질주를 해도 결국 소나무 병풍이 둘러쳐진 공설운동장이라는 사실은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쉽게 호흡을 안정시킬 수가 없었다. 그가 아버지와 마주친 적이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았다. 퇴근길 차 안에서 그가 지나가는 말로 대수롭지 않게 꺼낸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근데 남동생 취업해서 위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 갑자기 걔는 왜? 새벽에 집 앞에서 한번 본 것 같아서 M09 체육복 바지를 입고 있더라고. 갈색 체육복. 학원에도 그거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몇몇 있잖아. 네 동생 맞지? 나는 격양된 목소리로 따지듯 물었다. 언제? 집 앞 어디에서?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거야? 말한다고 하면서 깜빡했지.
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 고개를 돌리고 있어서 얼굴은 못 봤어. 차가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얼른 들어가 버리더라니까. 나를, 그러니까 이 차를 아는 눈치였어.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집에서 동생의 체육복을 입고 지냈다. 집에는 M05의 체육복 바지가 여러 벌 있었다. 엄마가 매주 체육복을 깨끗이 세탁해 챙겨놓아도 동생은 깜빡하고 빈 책가방으로 집을 나서기 일쑤였다. 엄마는 동생이 체육선생에게 혼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동생은 누구 것인지도 모를 체육복 바지를 교복 대신 입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아래에는 체육복 바지, 위에는 단추가 여러 개 풀린 셔츠 위에 교복 재킷을 대충 걸쳐 입은 복장으로 껄렁거리며 들어오는 동생을 볼 때마다 나는 얼굴을 찌푸리곤 했다. 그의 차를 보자마자 피했다는 건 아버지도 그를 안다는 건가? 그런데 왜 도망가듯 피해버린 거지?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긴 내게 그가 아쉽다는 투로 말했다. 인사라도 했어야 하는데. 인사를 왜? 당신이 인사를 왜 하느냐고. 그를 노려보며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다. 그가 본 사람이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였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 후로도 아버지는 그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며 심각한 얼굴로 나를 앉혀놓은 이는 엄마였다. 꼴랑 그거밖에 안 되나?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엄마의 체념 섞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지 굳이 되묻지 않았다. 한동안 꼬치꼬치 캐묻던 엄마는 궁금한 건 다 알았는지 더 묻지도 않고 한숨을 뱉었다. 지방대 출신, 아직도 제대로 된 직장도 잡지 못한 30줄의 남자. 엄마가 폄하하고 비난할수록 나는 그를 옹호하고 싶어졌다. 좋은 사람이야. 공부도 잘했는데 홀어머니가 걱정돼서 국립대 4대에 간 거야. 시험에도 곧 합격할 거야. 올해 경남교육청에 TO가 많이 나서 기대해 볼만 하댔어. 합격만 하면 평생 보장된 직장이고 더군다나 밀양으로 발령받기는 비교적 쉬우니까.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가지 못한 채 굳은 얼굴로 입을 다물었다. 그에 대해, 그의 미래에 대해 말하면 말할수록 나와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간절하게 바라는 삶은 내가 가장 도망치고 싶은 삶과 겹쳐져 있었다. 좁은 밀양바닥에서 아버지의 사업 실패 소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혀에 칼날을 세운 채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쳤고 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면 아버지와 엄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워댔다. 나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볼륨을 최대한 높였다. 문을 잠그고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으며 책에만 고개를 파묻었다. 교과서의 활자들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서럽게 떨어졌다. 방에 틀어박혀 좀처럼 나오지 않던 나와는 달리 중학생이던 동생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행동거지가 거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시내에서 동생에게 아른 채 하기조차 어려워졌다. 며칠씩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동생은 훌쩍 커 있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이따금 소리를 지르며 울어대던 나와는 달리 동생은
한 시기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굴었다. 또래다운 표정과 말투와 웃음을 잃어버린 그 아이는 나보다 더 빨리 어른이 된 것 같았다. 방이 따로 없어서 난방조차 되지 않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서 자야 했던 동생에게 왜 집에 들어오지 않느냐고 추궁할 수도 없었다. 중학교 이후로 동생은 집에서 용돈이랄 것을 받아간 적이 없었다. 편의점과 오토바이 수리센터를 오가면서 제 앞가림은 알아서 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소리만 던질 뿐이었다. 동생은 내가 서울로 떠난 이듬해 집을 떠났다. 공고 3학년이 되던 해 안산에 있는 컴퓨터 제조 공장에 취직이 되었다. 동생이 사는 도시에 간 적이 있다. 대학 2학년, 비가 오던 날이었다. 동생은 발효된 치즈 냄새를 풍기는 이국의 남자들이 지나다니는 길목 사이로 고양이 울음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오는 어두운 골목의 반 지하 방에서 리나라는 이름의 필리핀 여자아이와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물론이고 엄마도 리나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30살의 학원 강사를 달가워하지 않는 엄마가 필리핀에 있는 3명의 동생들에게 공장에서 받은 임금 대부분을 붙여야 하는 20살의 여공을 좋아할 리가 없었다. 이 선생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 애인이라도 생긴 거야? 점심을 먹고 들어온 원장이 이를 쑤시며 물었다. 그는 대답 없이 멋쩍게 웃었다. 내가 봐도 그의 모습은 나날이 깔끔해지고 있었다. 깃이 구겨지고 끝이 말려 올라간 체크 남방 대신 날이 석에 다림질한 와이셔츠를 입었고 잘 닦지 않아서 앞이 뿌옇던 뿔테 안경을 버리고 날렵한 반 무태 안경을 맞추었다. 그의 표정이 몰라보게 밝아진 것을 알아챈 이는 원장만이 아닌 모양이었다. 교무실 안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로 집중되었고 그는 더듬더듬 수업 자료를 챙겨 도망치듯 일어났다. 마침 수업을 시작할 시각이었다. 다른 강사들도 흥미롭다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허공에서 엇갈리는 시선들을 따가워하다가 가장 늦게 일어났다. 복도 우측에 노란색 문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있었다. 문 옆에는 각 강의실 번호가 적힌 팻말이 달려 있었다. 나는 302호 강의실 앞에 서서 발꿈치를 살짝 축혀 올렸다. 달랑 A4 용지만한 크기의 유리창으로 셔츠를 걷어 올린 남자가 칠판에 판서하는 모습이 보였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다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봐. 천길 땅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어요.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가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여기서 화자가 말하려는 게 뭐겠어? 영원한 사랑의 맹세, 그거지? 가느다란 그의 손가락이 파닥거리며 칠판을 탁탁탁 3번 두드렸다. 손에 들린 백목이 부서져 가루가 흩날렸다. 아이들은 그가 부르는 대로 주제 영원한 사랑의 맹세라고 또박또박 받아 적고 있었다. 원하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었기에 사랑 하나만이라도 자신의 의지로 쟁취하고 싶어 했던 춘향. 뼈와 살이 찢기는 고통 앞에서 그녀를 용감하게 만든 것은 이도령이 돌아오리라는 믿음이었다. 그렇지만 도솔천 하늘의 구름이 소나기가 되어 퍼부어도 이몽룡만을 기다리는 춘향의 사랑은
그와 함께 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때로 어떤 연애는 미래를 약속하고 맹세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혹독한 현재를 견디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의 꿈은 고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했다. 내 꿈은 고향을 떠나 소설을 쓰는 것이었다. 딱 한 번 그의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다. 매미가 귀가 아프도록 울어대던 여름날이었다. 여름방학의 시작과 함께 학원 수강생들이 불어났다. 밀양 지역이 전국에서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지만 학원 안은 언제나 두 팔에 오스스 소름이 돋아날 정도의 에어컨 냉기로 채워져 있었기에 바깥의 더위를 가늠하기는 어려웠다. 아이들의 들뜬 표정과 한결 가벼워진 옷차림에서 여름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다른 강사들이 모두 수업에 들어가고 마침 나 혼자 강의가 비어 교무실에서 새로 들어온 아이들의 출석부를 작성하고 있을 때였다. 얼굴에 고운 분을 바른 채 어색한 표정으로 교무실에 들어서는 늙은 여인의 눈매와 콧날이 눈에 익었다. 이 선생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나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더듬거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끔뻑거리며 한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처자가 손 선생인겨? 네. 아이고 이게 별거 아이고 손 선생이 위장이 안 좋다 해가지고 이거 버섯하고 대추 달인 물인기라. 이기 버섯이 우리 동네 뒷산에만 나는 상황버섯인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캤다 아이가. 대추도 그냥 대추가 아이고 우리 대추밭에 가서 정수 큰오마가 주순기라. 조석으로 이거 공복에 함 잡숴봐 보소. 이기 위장 나쁜 데는 직방이라 카더라고. 그라고 이거는 깻잎인데 우리 집에 깨농사 짓는 거 알지? 올게 깨가 억수로 깨끗한 기라. 집에 갖고 가소. 그녀는 어르듯 말하며 들고 온 꾸러미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손은 검고 단단하고 투박했다. 나는 그 손을 감히 잡지 못한 채 물끄러미 쳐다보았고 그녀는 어서 보던 일을 보라며 급하게 몸을 돌렸다. 꽁꽁 싸맨 분홍색 보자기를 보면서 가슴 한편이 꽉 조여지는 느낌이었다. 점점 멀어져가는 그녀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감사하다는 인사조차 쉽게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홀로 된 후 5남매를 농사일로 키웠다는 어머니 얘기를 그에게서 자주 듣곤 했다. 그는 딸만 내리 넷을 낳은 뒤 마지막에 얻은 막내 아들이었다. 매미가 창밖에서 비명을 지르듯 울어대고 있었다. 매미 소리도 한풀 꺾인 여름의 끝자락쯤 동생이 휴가를 받아 잠시 집에 내려왔다. 엄마 허리에 좋다는 보약을 지어들고 온 동생의 팔에는 예전에 못 보던 굵은 힘줄이 불끈 솟아있었다. 아주 오랜만에 내 식구가 한 밥상에 앉아서 저녁 식사를 했다. 동생의 밥그릇에 연신 조기를 발라 올리는 엄마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다. 마주 앉은 채로 식사를 하는 아버지의 퍼석하고 부은 눈과 동생의 움푹 꺼진 눈이 이상하게도 닮아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밥맛이 좋았다. 휴가의 마지막 날 나는 밀양역에서 동생을 배웅했다. 기차를 기다리는 동생의 손에는 엄마가 바리바리 챙겨준 밑반찬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동생은 미나가 장조림을 좋아한다며 배시시 웃었다. 너무 이르게 가장 노릇을 하게 된 동생은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을 쪼개 집에 붙이고 엄마 허리 약도 지어 붙였다. 엄마 약 잘 챙겨드리라. 집에 있을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아이가. 기차를 기다리면서 타는 곳 벤치에 나란히 앉아 동생이 내게 말했다. 약 먹는 게 큰 소용이 있겠어. 일을 안 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 안 먹는 것보다야 안 낫겠나. 우리가 엄마한테 병도 주고 약도 주는 기다. 동생의 말에 피식 헛웃음이 나왔다. 서울에 올라가자마자 고향 말씨를 지우려 했던 나와는 달리 동생은 거센 사투리 억양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미 동생을 둘러싼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것을, 그가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동생은 굵어진 팔뚝을 높이 들어 흔들며 기차에 올랐다. 점차 속도를 높이던 기차가 작아지면서 두 선로가 모이는 흐릿한 소실점 속으로 사라져갔다. 진동의 여운이 발끝에 남아서 나는 동생이 사라진 후에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학교에서 복학 안내 이메일이 와 있었다. 학원에 사표를 내던 날 밤 은색 모닝은 공설운동장 가운데로 길게 바퀴 자국을 남기며 들어섰다. 운동장에 차를 세우고 그는 말없이 담배만 피웠다. 그는 연달아 담배를 피우는 동안 나는 차창 밖으로 굴렁쇠가 잘못 굴러갔던 도랑을 바라봤다. 낮게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음악이 끝나고 이어지는 심야방송 DJ의 감상적인 사연 소개가 듣기 거북해 라디오를 껐다. 주변이 고요해지자 멀리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너는 결국 밀양에 돌아오게 될 거야. 그래,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이곳을 떠나는 이유가 선생님 때문이 아니듯 혹시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해도 선생님 때문은 아닐 겁니다. 나는 선생님이라는 단어에 일부러 힘을 주어 말했다. 평소와는 다른 깍듯한 경어체였다. 그와 처음 운동을 시작한 초봄, 새벽 5시 반이면 아직 해가 뜨지 않을 때였다. 검고 차가운 새벽 공기 위로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트레이닝복 옷깃을 여미고 있으면 그가 탄 자동차가 골목 끝에서부터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미끄러져 오곤 했다. 이제 어둠 속에서 나를 비추는 오렌지색 헤드라이트 불빛에 느슨하고 따뜻한 기운으로 기지개를 할 일도 없는데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8월의 해가 조금씩 몸을 풀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나는 반듯하게 누워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는 천장을 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소리가 안 나도록 조심조심 집 밖으로 걸어나와 도로변으로 뛰어나갔다. 한산한 도로에서 노란 택시를 잡아타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공설운동장이요. 매일 가던, 매일 그를 만나던 공설운동장이었다.
그런데 나 혼자 택시에 올라 공설운동장이라고 발음하는 순간 코끝이 한 대 맞은 것처럼 시려왔다. 속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통증처럼 밀려오는 동시에 내 안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나가 버린 듯한 기분을 느꼈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택시는 남천강 다리 위를 지나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참으려 애썼지만 나도 모르게 흐느낌이 비어져 나왔다. 택시기사는 짐짓 모른 척하며 라디오 볼륨을 더 높였다. 공설운동장 다 왔습니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을 때 택시가 도착한 곳은 내가 늘 아침 운동을 하던 공설운동장이 아니라 새시민 공설운동장이었다. 무어라 말할 새도 없이 택시는 나를 내려놓고 재빨리 사라졌다. 멍하니 공설운동장을 올려다보다가 입구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동서남북으로 난 4개의 출입구 모두 셔터가 내려진 채 굳게 잠겨 있었다. 축 늘어진 셔터를 잡고 운동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쇠창살을 앞에 둔 죄수가 된 기분이 들었다. 두 손으로 쇠창살을 잡고 마구 흔들었다. 셔터가 철컹철컹 소리를 내며 춤을 추듯 흔들릴 때마다 거기 매달린 내 몸도 휘청거렸다. 마음의 중심을 잃은 느낌이었다. 그의 말대로 떠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운동장 안 전광판 양옆에서 2개의 에드벌룬이 둥실둥실 춤을 추고 있었다. 에드벌룬 밑에 달린 현수막에는 잘 사는 밀양, 따뜻한 밀양이라는 글씨가 박혀 있었다. 멀리서 모래바람이 불어왔다. 새시민 공설운동장에는 모래가 없었다. 운동장 중앙에 단정하게 잔디가 깔려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최고급 우레탄으로 깐 갈색 트랙이 늘씬하게 드러누워 있었다. 어디서 불어오는지도 모르는 모래바람이 눈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에 부딪혀 젖은 볼이 쓰라렸다. 소매 끝으로 눈물 자국을 훔쳤다. 나는 머리 숙여 운동화 끈을 조였다. 어깨를 뒤로 젖혔다가 펴며 크게 심호흡을 했다. 두 주먹을 꼭 쥐었다. 그리고 문 닫힌 공설운동장 주변을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